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원자재 시장은 그야말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금과 은, 구리 이 세 가지 원자재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트리플 랠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승 흐름이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죠.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올해 시장을 생각할 때 시장 자체도 굉장히 상승 랠리를 보여줬지만 금값의 상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금값이 무서울 정도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2026년에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까요? 26년도에도 네. 결국엔 상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지만서도요. 다만 좀 우리가 내년을 놓고 봤었을 때 금가격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업사이드가 좀 더 유효하지만은 내년 하반기 때는 상승 속도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장세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전자산 수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사실 전쟁 이슈라기보다는 대부분 유동성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자산이라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안전자산 수요였다면은 은하고 구리하고 백금계가 같이 움직일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까지 같이 움직였다는 거는 철저히 유동성을 반영했다는 사실이고, 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속들과 좀 다르게, 다른 원자재들과 다르게 사실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싶으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리 선점하는 게 바로 금입니다. 해지성으로 미리 사죠. 그러니 금리가 인하하기도 전에 먼저 상승한 게 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금단에서 봤었을 때 어째서 나스닥이나 어째서 S&P 500을 갖다가 3개월가량 금이 선행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유동성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해서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는 금이 이렇게 올라갔다. 뒤이어서는 우리가 은이나 구리나 백금계가 유동성을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기밀하게 움직이는 자산들. 그래서 내년을 놓고 봤었을 때 내년 상반기 때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나 가능성을 갖다가 최소 2차례 이상을 놓고 본다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 단에서 온스당 5,000불까지 계속 우리가 유효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요.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금값이 내년에도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 금뿐만이 아니라 은도 그렇고요. 구리까지 트리플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무려 45년 만에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은과 구리에 대한 전망도 해주실까요? 예, 은하고 네. 구리 사실 이 두 자산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기밀하게 움직이는 자산들입니다. 사실 금, 은, 동 이 자산들의 가격의 추이를 갖다가 차트를 그려보면은 사실 같이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즉슨 유동성에 굉장히 기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은 가격, 구리 가격 여전히 업사이드 열려 있습니다. 추가 금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페드가 여전히 내년도 상반기 때 최소 못해도 2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효할 테고 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유동성까지 더 확대될 예정이죠. 국채 매입 체계라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바로 IB들의 족쇄였었던 SLR 규제 역시도 완화가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더 나온다. 그러면 은이나 마찬가지로 구리 역시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겠다. 다만 내년 하반기나 최소 늦어도 내년 4분기 때는 좀 슬로우 다운이라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이유는 결국 유동성 랠리를 멈추게 만드는 조제가 보다 바로 유가입니다. 그리고 가스고요. 에너지 가격입니다. 즉 물가를 견인하는 자산인 유가나 가스 가격이 기본적으로 금 가격, 즉 유동성을 선반영하는 금 가격을 18개월에서 20개월가량 후행하거든요. 이들 자산이 올라오는 시점이 바로 내년도 하반기 내지는 특히나 내년 4분기이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점점 위축되는 구간이 내년 말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들의 상승세 역시도 은이라던가 금이나 또는 구리 역시도 상승세가 내년 하반기 때는 굉장히 좀 슬로우 다운해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금리 인하 사이클 속의 유동성 랠리, 그러니까 금과 은, 구리도 내년에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내년 3분기부터는 그래도 조금씩은 슬로우다운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포트폴리오 금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금단에서는 계속 네. 비중을 기존 레포트 안에 가지고 계신 부분을 계속 가져가면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사실 뭐 10%에서 30, 많게는 30%도 유효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채권 시장이 지난 몇 년간 계속 흔들렸었죠. 왜냐, 레이 달리오 얘기한 것처럼 신뢰 위기. 결국 2020년 중국발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일제히 재정 부양하기 위해서 다량의 부채를 갖다 발행을 하고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더 다량의 또 다른 추가적인 부채가 발생을 했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신뢰적인 측면에서 장기채에 대한 신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물 자산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돈이 흔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다? 이런 좀 실물 자산으로 더 쏠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보자면은 포트단의 비중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보통 퇴직연금으로 기준하면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최소 못해도 30%다라고 봤었을 때 10%에서 30%의 귀금속단에서의 비중을 계속 기존대로 들고 가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금을 이미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쭉 가져가야 된다. 신규 진입 역시나 금과 은, 구리 등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유가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유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배럴당 40달러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의 증산 기조도 여전한 가운데 내년도의 유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내년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현재 레벨 수준에서 최소 못해도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3분기까지는 이 레벨이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단 내년 4분기 때부터는 저는 WTI 기준으로 80을 갖다가 돌파하러 시도할 것이다 라고 좀 접근을 하고 27년도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한 유가로 계속 달려가는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가 계속 불안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사우디발 증산이 가장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올해 오펙 플러스는 사우디를 주도로 해서 일평균 260만 배럴을 증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가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여전히 사우디는 일평균 204만 배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까지 합하면 일평균 300만 배럴의 추가적인 증산 여력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때 특히나 아시다시피 내년에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럼 뭐다? 18년도 때처럼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간의 안보 보장과 증산 간의 결과적으로 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면은 사실상 유가단에서 사우디발 증산 우려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가를 어째서 내년 하반기 특히 4분기 때 유가의 회복을 전망하느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시다시피 지금 사우디의 증산은 뭐다? 경쟁자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2015년도 때도 그랬고 2020년도 때도 그랬고 같은 패턴이에요. 즉 수요가 안 좋을 때 경쟁자들이 증산 캐파 투자를 갖다 계속 늘릴 때 이때마다 사우디가 증산함으로써 경쟁자들의 유전 개발을 힘들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로 만들었다? 결국 그 다음에 익년도 때 신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유가의 회복을 유도했거든요. 14년도 10월 달에도 사우디가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러시아가 감산하자 했는데 증산해버렸고 결과적으로 어땠다? 유전 개발 다 실패하고 경쟁자들은 그 다음 해가 있었던 2016년 하반기와 2021년 정확히 21년도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 유가의 회복이 좀 빨랐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 또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유동성 단에서도 즉 유가는 유동성을 주식만 후행하는 게 아니라 유가도 후행한다. 다만 좀 천천히 후행하고 대략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작년 말부터 비미국이 유동성을 푸는 걸 감안하면은 유가단에서는 언제다? 바로 내년도 하반기 내지는 내년 4분기 때 유가를 반영할 테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러우 전쟁이에요. 러우 전쟁 끝나도 유가의 상방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왜다?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수출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수출되고 있고 단지 싸게 중국한테 팔리고 있죠. 근데 전쟁 끝나고 제재가 풀리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게 되고 국제가격보다 지금 현재 6불 내지 11불 싸게 팔고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럼 중국의 감산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3분기까지 유가가 부진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이후에
뒷날에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역발상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유동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유동성 공급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앞서서 짚어주셨다시피 원자재 지수가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강세장이 도래하는 시점과 함께 우리가 정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점을 찍을 때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현재로서 유동성 단에서 봤었을 때 그 선행 지표격을 보는 게 각국 중앙들의 정책 금리나 순회수입니다. 네. 결국 이것이 근가격 상승률과도 동일하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선행하는 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의 선행성을 놓고 보면 언제가 피크일까? 저희가 봤었을 때 내년도 말 내지는 27년도 상반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접근이 되겠고요. 왜냐?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 때도 계속 꾸준히 금리를 인하해왔어요. 전세가 계속 인하를 해왔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라 가정하면은 결과적으로 내년 말부터 내후년도 상반기가 어떻게 원자재 지수가 점점 정점에 다가가는 상승 속도가 좀 계속 좀 더 가팔라지면서 그때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동성 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자재 지수는 가중치의 55% 이상이 석유입니다. 석유랑 가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결국 에너지 단에서 움직임이 이때 더욱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원자재 단에서 유동성에 후행하는 부분 27년도 상반기 내지는 늦어도 3분기까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금과 운, 구리, 유가까지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내년도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가 궁금하고요. 원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잖아요. 다 같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끌고 가면 좋을까요? 내년도에 저희는 투자 전략을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가 유동성을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자재인 금, 은, 동, 그리고 백금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주 이런 자산들이 훨씬 매력적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에너지라던가 즉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 섹터라던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구리 이외의 산업금속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21년도 때랑 굉장히 저희는 닮아 보인다라 말씀을 드려요. 유동성의 효과가 계속 나왔었던 21년도 상반기까지는 아시다시피 당시에도 성장주가 초 때는 견고했었고 금은동도 좀 더 견고했었습니다. 다만 하반기 때 정확히 21년도 5월 달에 유동성을 후행적으로 맞았었던 에너지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들 섹터가 진정되고 반대로 에너지나 기타 산업금속들이 달려갔었는데 그것이 내년 하반기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 때는 금은동, 내년 하반기 때는 원자재 단에서 유가라던가 가스라던가 알루미늄 이쪽이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좀 접근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역시나 내년 상반기에는 금은동, 하반기에는 유가나 가스 쪽을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